첨단 산업의 중심이 될 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턴트 김상열 박사입니다. 현대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부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역사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세요. 제가 처음 접한 인공지능은 1990년대 중반의 전문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일반적인 인식이 매우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알 정도로 매우 발전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해 왔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알아야 앞으로 진행 방향도 알게 되겠죠. 우선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기별로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미 인공지능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추론하며 자기 개선하는 능력을 갖춘 기술을 말합니다. 다르게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세기별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초기 개념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1950년 앨런 튜링은 기계는 과연 사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가 인간과 구별 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이 테스트는 보통 심판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와 인간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그 대화의 주체가 컴퓨터인지 인간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심판이 그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튜링 테스트는 AI 발전과 더불어 그 적응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서망을 알리게 되었고요. 1950년대 다크머스 워크숍에서 AI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초기에 대한 성과와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의 기본적인 AI 연구는 가장 유명한 엘라이자와 같은 초기 대화형 프로그램이 탄생하였습니다. 엘라이자는 1960년대 초에 개발된 초기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MIT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젠바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그의 목표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라이자는 심리치료사 역할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심리치료를 시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엘라이자는 실제로 이해하거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며 단순히 입력된 문장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응답을 제공합니다. 엘라이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인간과 기계 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드디어 AI 겨울의 시대라고 불러지는 흔히 1980년대와 90년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전문가 시스템, 뉴럴 네트워크 등 다양한 AI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의 초석이 마련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1980년대에 크게 발전했으며 이는 인공지능이 특정 문제 영역에 대해서 일명 전문가 수준의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은 의료, 재무, 지질학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이는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또한 인공지능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문제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식을 수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종종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욱 진보된 기술과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뉴럴 네트워크 연구는 1940년대와 5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퍼셉트론이라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모델들은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뉴럴 네트워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역전파라는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뉴럴 네트워크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뉴럴 네트워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 딥러닝이 등장한 그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AI가 폭발적인 발전을 했고요. 당연히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대기업들이 AI 연구에 뛰어들면서 AI는 여러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딥러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인간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6년 제프리 힌튼과 그의 팀이 딥러닝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미지 합성, 음성 인식의 혁신을 통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2020년대에는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던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AI 상용화와 폭발적 성장하던 때입니다. 저도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영화사의 편성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알파고를 떠올리실 겁니다. 딥마인드사의 알파고가 세계 챔피언 이세돌 9단을 이기며 AI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어 처리의 발전은 GPT, 버트와 같은 모델들을 등장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 2020년대에는 AI의 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알고리즘의 편향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윤리적 이슈가 중요한 부상을 합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기술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머신러닝과 딥러닝인데요. 그것이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학습하여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을 말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나 분류를 수행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지는데요. 지도학습은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데이터 라벨을 함께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답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비지도학습은 라벨이 없는, 즉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입력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고객 세분화 경우인데요. 대형 슈퍼마켓 또는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들을 그룹으로 묶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선호도를 파악하고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연결망 분석에 사용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의 연결 패턴을 분석하여 커뮤니티를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거나 정보, 전파,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탐지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신용카드 회사가 거래 기록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한 거래를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 거래를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 분야의 유전자 분류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자의 표현 패턴을 분석해서 비슷한 패턴을 가진 유전자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들이 기능을 추론하거나 복잡한 생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학습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하여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제어, 자원관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가장 유명한 예로 딥마인드사의 알파고가 있습니다. 알파고는 강화학습을 사용하여 바둑을 배우고 세계 챔피언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 다층의 신경망을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합성곱 신경망, 즉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처리에 사용되는 신경망 기술입니다. 컴퓨터의 비전, 이미지, 비디오 인식, 추천 시스템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심층 학습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경망은 이미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분류, 감지, 세분화하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순환 신경망인데요. 우리가 이제 RNN이라고 불려지고 이는 시계열 데이터나 텍스트 처리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순환 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나 텍스트 처리와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된 신경망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전의 정보를 기억하고 이를 현재의 결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시계열 예측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입니다. 자연어 처리의 혁신적인 성능을 보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챗 GPT에 활용되면서 그 기술력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주로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다른 형태의 신경망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RNN이나 CNN과 달리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포머는 특히 번역, 텍스트 요약, 질문 응답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언어 이해 작업에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순차적 처리 방식에 비해 더 빠른 처리 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그럼 다음은 알고리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류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K, 최근접 이웃 등을 말합니다. 회귀 알고리즘은 선형 회귀, 다항 회귀, 리치 및 라쏘 회귀 등을 말합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K 평균, DB 스캔,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말합니다. 차원 축소 알고리즘은 주성분 분석, 즉 PCA, TSNE 등을 말합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위에서 언급한 CNN, RNN, 트랜스포 외에도 오토인코더, 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구나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발전의 역사, 기술적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주요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요. 양질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 컨설팅 등이 모두 국비 지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